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철거한 지 2년 만 일인데요. 여기에 1200만 장 이상의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본격적인 심리전에 나서겠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수님이 오시자마자 이게 보이는 라디오냐고 물어보셔갖고 네, 보이는 라디오고요. 우리 교수님이 원래 이 분야에서 우리가 업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그 패셔니스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단정해야지 예쁘게 하고 올 걸 하시길래 지금도 제가 모신 모든 초대 손님 중에 가장 패션을 신경 쓰고 오신 모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남 확성기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최근에 소식 다 들으셨고 또 제가 또 교수님 SNS도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 잘 읽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진단을 먼저 좀 해주세요. 뭐 전체적인 진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삐라 국면이라고 네. 하죠. 예, 대북 전단으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이거는 단순히 전단 국면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네. 뭐 북쪽도 우리한테 삐라를 부리겠다고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있는 네. 게 이게 단순히 심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쨌든 탈북 단체가 뿌리는 대북비라든 간에 또 북에서 이제 앞으로 뿌리게 될 대남비라든 간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확성기를 지금 설치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심리적 내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고 북한이 갖고 있는 숨은 의도를 제대로 찝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대단히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전단을 본다든지 아니면 확성기에서 나오는 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무슨 타격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저도 보여지긴 한데 일단은 4.27 판문점 선언에 있었던 내용들을 지금 이제 다 어기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다음 스텝은 뭘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들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군사적인 도발로 가지 않겠냐. 안 갔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걱정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명시적으로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신들이 먼저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저는 개시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저희들이 통상 이야기하는 연평도 포격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그 나머지 다른 것들도 좀 있었지만 대부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빌미 같은 것, 이거 미끼를 던진다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지금 총참모부가 바톤을 타치를 한 거죠. 맞아요. 네, 바톤을 타치하고 한 4가지 정도의 그 일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단 살포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 전단 살포 자체가 또 이런 또 확성기의 설치 자체가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행동은 아니죠. 사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단 살포 자체를 북한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러한 어떤 전단 살포를 하는 것 행위 자체를 북한군이 뒷배를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전단을 뿌릴 수 있도록 좋은 지역을 열어줄 것이고 그 좋은 구역에 가서 전단을 뿌리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안전에 뒷배를 봐주겠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단히 겁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왜요? 이게 뭐 현실화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해군 출신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려면 가장 근접해야 되죠. 군사 분계선 쪽으로. 예. 네. 그러면 북이 이미 가장 날리기 쉬운 지역을 열어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지역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남쪽에 어쩌면 우리의 경비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지역까지 오겠다. 북한 주민들이 풍선을 들고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군이 뭐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 군도 접근을 한다는 얘기를 그렇죠. 봐야 되는 북한군은 건가요? 바로 옆에서 뭐 호위를 할지 뒤에 있는지.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얘는 군사분계선이 명확하거든요. 네. 지상과 공중은 어떻게 명확한데 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NLL 같은 또 경우 NLL 얘기가 나오는군요.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바다에서만 그러니까 지상에서만 뿌리는 게 아니라 해상에서 어선에서 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다시는 어떻게 왜요? 보면.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네. 또 어떤 접근성에 보면 그쪽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바람이 예를 들면 뭐 북서풍이 분다든가 이러면 네네. 수도권이나 인천 쪽으로 훨씬 더 들어오기 좋아요. 아, 예, 그러네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중요한 것은 배에 싣고 만약에 풍선을 뿌리겠다고 했을 때 지상에서는 사실 지상 분계선이 넘지는 못해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해상에서는 NLL은 정전협정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인정한 선도 아니에요. 만약 북한 어선이 한 4척 5척이 풍선을 싣고 못 뿌린다고 해서 NLL을 조금씩 넘는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거를 우리 해군 소위 지휘관들이 네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뭐 당연히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소위 말한 오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그 지역에서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해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버퍼존 그러니까 완충구역을 만들어 놨지 네네. 않습니까? 그 완충구역 내에서는 해안포에 포대를 복합을 씌우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열렸다고 다 열어놨다는 네.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포를 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만약 우리가 북한 어선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해안포가 날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사건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휘관들이 대단히 위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27 그러니까 이 확성기도 마찬가지지만 4.27에 대한 단순한 어떤 뭐랄까요 그 파기 측면도 있지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저는 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이 4.27과 판문점선과 평양선언을 통해서 우리 남북한 주민 모두의 국민들 모두의 일상에서 평화를 찾아줬다고 했거든요. 네네. 남북은 이제 드디어 거의 정전선언에 준하다고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준하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네. 이제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예, 바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단순히 군사 합의라든가 4.27의 합의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만들었던 그 평화의 시대 평화 자체를 소거시켜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요약을 하자면은 이 전단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북측에서 이제 대남 전단이 사실 이걸 어떻게 뿌리냐의 문제인데 분명히 뭐 주민들이 뿌리겠다면은 군이 호위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육로로든지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명확하게 그어져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해상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늘 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촉발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NLL 같은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어선이 그거를 가지고 넘어왔을 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북한 측에서 그에 대한 또 맞대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자그마한 순간의 오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확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특히나 이제 군 출신이시니까 우리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참. 근데 충격들 많이 받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연락사무소 폭파됐을 때 이제 뭐 SNS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하셨는데 자, 어떻게 지금 왜 이 상황까지 왔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네. 하는 것이 북한이 단순히 이제 비라 이런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제 하노이 이후에 가졌던 그 남쪽에 대한 우리에 대한 어떤 불만감, 네. 실망감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부에서는 지금 북한 내부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닌가, 제재뿐만 아니라 경제 중심의 어떤 그 총력전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정면 네. 돌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 이제 코로나 국면까지 합쳐서 대단히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 북한 주민 어떤 시선을 돌린다든가 또 뭐 안보의 영역으로 그 뭐랄까 성과를 돌리려는 네네. 이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북한이 이 대단히 어려워진 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정면 돌파전을 좀 계획을 수정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조금 코로나 국면 때문에 정면 돌파전이 어려운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 어려운 네네. 측면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것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2020년에 당창건 75주년이고 네네. 또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5개년 계획이 있었던 네. 2016년 당대회부터 지금까지 5년이거든요.
이것을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뭐랄까요 통치력에 대단히 뭐 타격을 입게 된다고 봐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해놓은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은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많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재나 코로나 국면에 대한 타격은 그렇게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시선 돌리기라든가 이런 측면보다는 보다 지금 하고 있는 뭐랄까요 정면 돌파전, 경제적인 정면 돌파전에 인민을 결집시키고 북한 주민 결집시키고 더 어떤 뭐랄까요 매진하기 위한 어떤 더 긍정적 본인의 북한 입장에서 더 긍정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고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대단히 정교한 로드맵이 있다는 거예요. 정교한 로드맵이 있다. 예, 이게 뭐 최근에 뭐 김여정의 6월 3일부터의 어떤 네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저는 작년에 하노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0일 날 시정연설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연말에 이제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 얘기 예, 나오고 자력경쟁 막 정면 돌파. 네. 자력경쟁이 벌써 4월 10일 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국면을 그대로 지금 다시 복귀해서 읽어보면 이미 그때 지금의 모습은 그려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준비해 왔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김정은식 그러니까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와는 다른 김정은식의 새로운 어떤 남북 관계의 새판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2018년에 경험했던 자신의 뭐랄까요 대단한 남쪽에 대한 신뢰 또 미국에 네네.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가 앞으로도 70년의 남북 분단사와 또 70년의 북미 관계사를 봤을 때 2018년 같은 그 기회나 이런 상황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죠. 봐요. 예. 네. 왜냐하면 뭐 그 전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계셨지만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85%의 촛불에 의해 만들어진 대단히 강한 정부죠. 네. 그러한 정부가 사실 제 길을 못 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그 길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미국도 사실 그렇고 보면 그 이전에 오바마 뭐 다 있었지만 트럼프 같은 기회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요. 뭐 군산복합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정가나 의회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날 수 없다고 본다면 결국 북한이 지금까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정말 대내적 자력갱생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사실 자력갱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없는 어떤 모습을 갖고 갈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북한 측에서 보기에 2018년이라든 이제 기회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제 전혀 전형적이지 않은 대통령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끝나버리고 문이 닫혔다. 그럼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아마도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포기를 하고 완전히 다른 틀을 짜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이 틀이 또 일부에서 또 오해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과거 냉전 시대에 있었던 소위 남방 삼각 북한 삼각에서 뭐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 있느냐라는 모습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외교적으로 다변화되면서도 어떤 마이웨이를 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도대는 있겠죠. 그러나 과거같이 어떤 그 냉전 시대 같이 완전히 제로섬의 게임은 안 할 거라고 봐요. 예, 상당 부분. 그럼 새로운 다른 길을 모색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더 우리한테는 어려울까요? 저는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은요. 그래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뭐 이런 우리 이런 북한을 하신 분들이 지금 북한을 보고 계신 것이 잘못됐다 맞다 틀리다 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북한의 진화의 속도 변화의 속도를 우리 어떤 북한에 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여전히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스스로가 조금 지워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번 판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지만 북한이 새판짜기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도 새 판을 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실은 코로나 전 기회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가 남북이 만나지 못해도 되는 어떤 정당성을 만들었던 못 만나는 거죠. 못 만나게 된 거죠, 사실요. 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싶어도 만나려고 의지를 해서 못 만나는 거죠. 못 만나는 거죠, 사실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특사 보내거나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의 어떤 우리 스스로가 양쪽이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남북한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쿨다운하고. 예, 다운. 그러니까 이 국면을 서로 뭐 치고받는 티포탭의 방식이 아니라 대응할 건 대응해야 되겠지만 조금 우회적이고 또 뭐 관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남북 관계라는 것이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북은 항상 만나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해서 사인하고 그 사인한 걸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대단히 상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없애면 저도 하나를 없애고 내가 GP 10개를 없애면 너도 10개를 없애고 이런 어떤 개념이었죠 사실요. 그런데 이런 상호주의적인 어떤 남북 관계 과연 올바른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너가 먼저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남 탓하기 전에 내 스스로 먼저 하는 거죠 사실요.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미 남북 간에 맺어놓은 합의를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가 어떤 한미 동맹이나 남남 갈등과의 같이 굴러갈 수 없는 딜레마다 뭐 딜레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봐요, 사실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사실요. 그러니까 어떤 남북이 같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공동체를 만들자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을 만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 우리 내부적 노력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뭐 요즘 뭐 영어를 아주 잘하시지만 그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언택트, 언컨택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도 저는 언택트 남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 않지만 결국 그것이 뭐랄까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와 어떤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서로가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제적이야 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닌 하나 하고 나는 하는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벗어나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가 남북 관계에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코로나 국면에 북한이 어렵고 제재 때문에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 사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예, 호혜주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상대를 정확하게 뭐랄까요 대화의 상대나 동등한 상대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요. 왜 도와줘야 되는 상대다. 예, 늘 그러한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대단히 20년, 30년 전에 북한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도와주면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대단히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상호주의, 호혜주의, 그 결국은 북한에 갖고 있는 잘못된 평등과 선입견, 혐오주의를 벗어나고 가장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사실은 결국은 이제는 정말 길어졌어요.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남북관계 이 어떤 말할까요 위기일 수도 있고 이런 국면이 언제 끝날지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세판짜기가 맞다고 한다면 이번 정부의 끝을 낼 수 없어요. 남북관계는 이제는 어느 정부에서 끝을 내거나 어느 정부에서 성과를 낸다고 시작하면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된다고 봐요. 사실은요. 이벤트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제는 정말 긴 호흡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뭔가 이번 정부의 성과를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긴 호흡,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이벤트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볼턴의 것을 그 얘기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볼턴.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책은 신청해놨는데 아직 책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대충 어떻게 봤는데 저는 이제 일단 볼턴한테 되게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저는 그게 사실이냐 아닌지를 모르지만 진짜 볼턴 땡큐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을 볼 수가 있었다. 전체적인 흐름은 대단히 맞다고 봐요. 저는 볼턴이 오히려 우리 정부의 그 정말 어쩌면 끈질기고 또 확고한 그런 뭐랄까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또 비핵화와 평화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지속했다는 모습을 볼턴 스스로가 거기에 보여줬다고 봐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북미 관계를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북미 관계와 또 미국을 설득한 것이 우리 스스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볼턴이 그거는 정말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뭐 알려줬다. 그거에 대한 평가의 문제, 개인적인 볼턴의 평가의 문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볼턴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못 보는데 물론 그것이 좀 더 정교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좀 더 뭐랄까요, 전략적이었고 또 지속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점이 아까 그 말이에요.
너무 성급했고 너무 성과주의적이었고 그런 면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그런 면이 이번에 잘했던 점과 또 우리가 부족했던 점을 볼턴의 어떤 그래서 저는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볼턴에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볼턴은 그걸 뭐 모르겠습니다. 내부적 그걸 발표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미국 내나 일본에서는 뭐 대단히 어떻게 뭐 좋은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한테는 적이 됐잖아요. 아니 미국 내에서는 사실은 북한 파트보다는 이 중국 그렇죠. 파트에 대해서 예, 굉장히 예. 분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한테 뭐 애걸복걸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노력했다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나와 있고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저하고도 교수님하고 플랜 B가 왜 없었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플랜 B가 북한 측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는데 한국 정부도 그렇다면 플랜 B가 없었던 것일까? 그 부분, 그러니까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사실 들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부분을 이제 큰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이랬던 거구나 하고서는 뭐 이제 대충 감은 잡을 수는 있었던 것인데. 자, 지금 그러면 약간 또 국내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통일부 장관 김현철 장관이 사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임 이제 얘기들 나왔는데 대체로 586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교수님 빼고 누가 통일부 장관이 어떤 분들이 적합한지 교수님 빼고 저는 네. 명확히 보면 88학번이기 때문에 네네. 586이 들어가는지 맞네요. 네. 586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586, M86에 소속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특히 모르게 88학번을 굳이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87 우리 민주혁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네. 그렇지 보지만 저는 별로 그분들 같이 뭐 덕대 본 것도 없고요. 예,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네네. 한 것도 없고 M86에 소속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빼주시고요. 빼드릴게요. 네. 빼주시고요. 예.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느 세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인 통일부 장관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제 대체로 어떤 식의 이제 북한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올지는 짐작은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의지 같아요. 이제 1년 네. 반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 1년 반 동안 대통령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통일부 장관을 세우는 것은 그다지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 새롭게 된 통일부 장관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굳이 이야기하신다면 M86이 소위 말해서 통일부 장관이 적절하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결국 그러면 뭐 그 모양새를 놓고 보면 또 이벤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통일부 장관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하고 설거지를 잘 할 수 있는 다음 정부에 잘 넘겨줄 수 있는 어떤 통일 정책을 이끌어 나갈 통일부 장관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지금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 놓고 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대통령의 의지 그렇지만 이게 꼭 우리 정권 내에 꼭 끝내야 된다라는 것보다 좀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통일 정책 내지는 대북 정책을 만들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게 이벤트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돼갔고요. 네, 이제는 또 오래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재밌게 해주셔서 시간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